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설 재화벌 임인우.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타락한 도시 페테르부르크. 시민혁명의 수호자였으나 끝내 배신자가 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 곧 유럽의 황제가 되고자 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공해서나 패배했다. 러시아는 유럽의 강대국이 되었고 이는 곧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표트르 대제가 건설한 러시아 최고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러한 경제발전의 직접적인 수혜자였다. 물론 돈이 흐르는 곳에 반드시 불청객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은 이 도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퇴폐, 범죄, 빈부격차 등이 그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애가 처음으로 황색 감찰, 제정 러시아 장려 영업 허가증을 받고 나갔을 때 그때 나도 밖으로 나갔답니다. 원하는 여성 누구나 하루 만에 황색 감찰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페테르부르크였다. 법대생이었던 라스콜리노코프는 이 도시의 더러운 싸구려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실직 공무원이자 알코올 중독자인 멜라도프의 목맨 주정을 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실직한 아버지와 폐병 걸린 계모의 어린 새아들의 생계를 위해 장녀가 된 자신의 딸 소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물론 그가 마시는 술은 소녀에게 얻은 돈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라스콜리코프는 몇 달째 밀린 하숙부로 인해 하숙밥을 주지 않아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지막 값어치 있는 물건이자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를 전당 잡힌 돈으로 밥이 아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악독한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는 4루블을 요구한 라스콜리노코프에게 1루블 50코페이카만을 내어주었다. 정확히는 선의자를 떼고 1루블 15코페이카였다. 가난 때문에 포기한 악업, 몇 달째 밀린 하숙비, 전당포에서 받아온 1루블 가량의 돈, 딸이 몸판 돈으로 술을 마시며 주정하는 마르멜라도프, 그리고 페테르부르크 뒷골목의 악취, 이 모든 것이 싸구려 술의 독한 알코올과 섞여 이틀째 빈속인 라스콜리노코프의 위장 속으로 밀려들어왔다. 그에게 술은 고통을 연장해주는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원해서 술을 마셨다. 라스콜리코프는 술이 취해 인사불성이 된 마르멜라도프를 부축해 그와 그의 가난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새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도시의 이 구역에 유달리 많이 있는 술집에서 풍기는 참을 수 없는 악취, 평일인데도 심심찮게 마주치는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이 풍경은 한층 더 혐오스럽고도 서글픈 색채를 띠었다. 깊이 깊은 혐오감이 한순간 청년의 섬세한 얼굴선 위로 드리워졌다. 전당포 노파 살인사건. 이상한 생각이 달걀 속의 병아리처럼 그의 머릿속을 쪼아대며 밖으로 나와 그를 온통 사로잡았다. 시누렇고 먼지투성이인 벽지가 발라진 골방 천장은 낮아서 머리가 부딪힐 것만 같은 자신의 하숙집 소파 위에서 라스콜리노프는 미몽 속을 헤매고 있었다. 이미 하숙집 아주머니는 2주째 음식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이보다 더 궁색하고 추리하게 살기도 힘들 정도였다. 골방 속에 들여박힌 그런 악몽과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 푹푹 찌는 페테르부르크의 여름날에 오히려 어슬어슬 기운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 와중에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말들이 있었다. 그것은 공리였다. 하나의 하찮은 범죄가 수천 개의 선한 일로 무마될 수는 없을까?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켜 수천 개의 생명을 부패와 해체해서 구하는 거지. 그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몸과 무시무시한 두통에 시달리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 누워 있었다. 환영에 어렁거렸다. 어떤 숙명, 어떤 계시 같은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악질 전당포 노파의 돈이라면 수천 개의 선한 일들이 가능했다. 수십 개의 가정이 가난과
해체와 파멸과 방탕과 성병병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것이 공리였다. 갑자기 시계 종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누가 그를 잡아당긴 것처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외투를 입었다. 외투 속 겨드랑이 부분에 도끼를 감추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온갖 생각에 골몰하듯이 페트로부르크의 풍경들을 보며 상념에 잠겼다. 그는 먼지와 악취와 온갖 더러움이 만연한 거리를 걸어 전당포로 향했다. 라스콜리코프의 도끼가 노파의 정수리를 가격한 것은 그녀의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노파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가늘었다. 노파는 주저앉았다. 노파의 손에는 여전히 라스콜리코프가 미끼로 건넨 단부물이 쥐어져 있었다. 라스콜리코프는 도끼의 등으로 다시 한번 정수리를 내려쳤다. 콸콸 솟구치는 피와 함께 노파는 뒤로 발라당 자빠졌다. 두 눈은 튀어나올 기세로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고 이마와 얼굴은 경련으로 인해 온몸 온통 주름투성이로 일그러져 있었다. 노파는 죽었다. 그 사이 피가 흘러넘쳐 진적의 웅덩이가 됐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환청이 들렸다. 아니었다. 환청이 아니었다. 그가 환청이라고 느꼈던 희미한 비명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다. 노파를 죽이고 나오자 방 한가운데 노파의 이복동생인 리자베타가 넋을 잃고 완전히 백식정처럼 질린 채 서 있었다. 라스콜리코프는 애원하듯 입술이 일그러져 있는 그녀에게 도끼를 날렸다. 도끼날은 곧바로 그녀의 두개골을 쪼개버렸다. 지능은 낮지만 착한 여자 노파의 악행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리자베타는 날아오는 도끼날의 얼굴을 가릴 생각조차 못한 채 그렇게 죽었다. 자기 방에 들어오자 그는 옷을 입은 채 소파로 몸을 던졌다.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넋이 나간 상태였다. 페트로부르크로 오는 어머니와 여동생 두냐. 3년째 보지 못한 고향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동생 두냐가 보낸 편지가 라스콜리코프에게 배달됐다. 무엇보다도 그때 내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60루블을 보내기 위해서였고 작년엔 너는 그렇게 돈을 받았던 거란다. 라스콜리코프가 그들의 희망이었다. 라스콜리코프가 대학을 졸업하고 법관이 되는 것만이 그들을 가난에서 구원해 줄 수 있었다. 두냐는 이 희망을 위해 그리고 오빠의 꿈을 위해 스비드리가 일로프 씨 집안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두냐는 오빠의 학비를 위해 100루블을 선불로 받았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두냐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진 과정이 적혀 있었다. 어색한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젊고 매력적인 두냐에게 추잡한 연장을 품었다. 그는 두냐에게 액을 복구했다. 돈을 제시했고 외국으로 도망치자고도 했다. 어느 날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두냐에게 우사하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한 그의 아내 페트로브나는 두냐의 뺨을 때렸다. 두냐는 누명을 썼고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해야 했다. 강인한 두냐는 고통을 견뎌냈고 진실은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은 두냐를 오해한 것을 사과했으며 존경을 표했다. 페트로브나는 두냐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두냐에게 자신의 먼 친척 페트로비치 루신을 소개했다. 이미 7등관 공무원인 그는 돈과 장래 모두를 가진 남자였다. 두냐는 고민 끝에 승낙했다. 그것이 두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편지는 인편을 통해 30루블을 보낸다는 것과 페트로부르크에 와 있는 루진과의 결혼을 위해 두냐와 어머니가 페트로부르크로 온다는 것을 말하며 끝을 맺었다. 편지를 펼친 순간부터 읽는 동안 그의 내내 라스콜리코프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다 읽고 나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며 경련으로 일그러졌고 힘겹고 초조하고 심술궂은 미소가 일면서 입술이 실룩거렸다.